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I랩에서 지금 4학년으로 인공지능 전공이고요.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 손이나입니다. 오늘 저는 CT 클립과 CT 챗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연구실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참관하러 오신 분들도 계셔서 일단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후에 PPT랑 세미나를 들으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기본적인 지식 몇 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BLM이라는 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LM은 비전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비전과 랭귀지를 함께 합쳐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사자와 치타,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텍스트들이 있고요. 이렇게 모델에다가 요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비전 랭귀지 모델에 넣었을 때 요 모델이 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를 해서 요 이미지가 캣이랑 도그 그리고 라이언 앤 치타 요 세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비전과 랭귀지가 결합된 모델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아무래도 벡터화나 아니면 0과 1밖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지 그 자체에 대해서 컴퓨터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인풋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인코더 부분에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벡터 차원으로 바꿔주는 것을 인코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벡터 차원으로 바꾼 다음에 특정 태스크들을 다 수행하고 해당 벡터가 다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벡터를 같이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 디코더 과정입니다. 또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모델에서 우리가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결과에 대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고양이 사진과 관련된 모델 사진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모델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 고양이 얼굴로 학습된 모델들을 가지고 고양이과 동물들에 대해서 태스크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양이 맨 처음에 있는 요 고양이들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들이고요. 이미 사전에 진행했던 태스크 그리고 요 모델을 그대로 전이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고양이과에 대한 태스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고양이과를 판별해내는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짝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패러다임에서는 최근에 뜨고 있는 여러 러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로샷 러닝이 있습니다. 이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모델을 테스트를 시킬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인풋 값을 보여주고 이걸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 고양이 얼굴만 모델에 돌려서 학습을 시켰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테스트를 할 때는 강아지 얼굴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강아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요 샷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 저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샷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기 위한 그 디자이어한 태스크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고양이로들만 모델 학습을 시켰다가 갑자기 너구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건 너구리야 라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다양한 너구리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맞춰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풀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아니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좀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배웠을 것 같으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 이거 고양이인가요? 강아지인가요? 고양이입니다. 요건 고양이인가요? 강아지인가요? 강아지입니다. 네, 이거 다 기초 컴퓨터 비전 시간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흔히 분류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저희 목표는 이런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분류 모델을 만드는데 제가 어떤 이미지를 넣어도 다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좀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도 유동적으로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라벨 데이터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미지넷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넷으로 제가 엄청나게 많은 라벨 데이터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고양이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모델은 고양이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처음 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모델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고양이나 치타다 같은 이미 학습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값인 애들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새로운 종에 대해서 제가 모델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저는 데이터들을 모아야 될 겁니다. 새로 학습시키고자 하는 아이들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라벨들을 하나씩 달아줘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만 인풋으로 넣고 싶어 한다고 이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하겠지만 만약에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새로 학습시키고 싶다면 이런 방식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NLP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텍스트 투 텍스트로 판별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어떤 걸 물어볼 때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가요? 코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메디컬 쪽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을 때 추가적인 학습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이 NLP 방식에서는 구글이나 아니면 빙 같은 웹 스케일의 컬렉션을 진행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라벨 데이터처럼 사람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달아준 경우보다는 챗 GPT나 제미나이가 이미 성능을 좋게 보이고 있는 만큼 구글이나 웹 스케일에서 텍스트를 컬렉션해서 그걸 데이터로 인풋으로 넣고 모델을 학습시킨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이렇게 제가 예시로 사람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만들어줘서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넣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첫 번째 고양이인지, 두 번째 개인지, 세 번째 포사라는 동물인지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만, 세 가지 데이터 라벨에 대해서만 모델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델에서는 고양이는 70%, 강아지는 10%, 포사는 20%다 라는 방식으로 소프트맥스 형식을 취해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사실 보통 고양이가 아닙니다. 바로 키메라 고양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반반으로 색이 다른 친구를 키메라 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라벨 데이터를 달아준 모델에 대해서는 그냥 고양이로만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나믹한 아웃풋에 대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시간에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웹 스케일러 컬렉션을 진행한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일단은 질문 자체부터 달라지는데요. 이 이미지를 설명해 보라고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설명해 보라 했을 때 모델 아웃풋은 키메라 고양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샷 전이에 대한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로샷 전이 장점을 가진 요 구글 같은 웹 스케일의 데이터들 컬렉션을 진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시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 블로그나 아니면 구글에서 사진을 얻어올 때 이런 식으로 귀여운 해달, 안녕 해달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이 해달이라는 키워드에 해달 사진을 매칭을 시키고 해달 키워드에 해달 사진을 매칭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페어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의 가장 주된 베이스라인 모델은 클립이라는 모델입니다. 클립은 컨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조금 익숙한 친구가 하나 보일 텐데요. 저번 시간에 미니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던 컨트라스티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컨트라스티브가 이 클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우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대조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수달과 그리즐리 베어, 곰을 구분하고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다른 동물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같은 동물들을 같이 붙여놓는 방식으로 대조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런 강아지 이미지가 있을 때 강아지 이미지를 랜덤하게 크롭하고 색을 반전시키고 하는 식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 이미지를 CNN에 넣은 다음 NLP에 넣어서 벡터화 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강아지에 대해서는 당기고 그리고 이런 다른 의자 사진에 대해서는 밀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하고 그리고 다른 네거티브 페어들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클립에서는 이 컨트라스티브 방식을 차용하여서 이 부분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따로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들 그리고 강아지에 대한 텍스트들을 두고 이 강아지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은 애들이니까 당기고 이 의자에 대한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벡터화 시킨 다음에 같은 이미지와 텍스트들은 당기고 다른 강아지 텍스트와 그리고 의자 이미지에 대해서는 미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모델 구조를 보자면요. 우선 텍스트 인코더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BIT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자 할 때 텍스트를 n개를 뽑아오고 이미지를 n개를 뽑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뽑아온 거를 벡터 차원에서 정렬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두 벡터 사이에서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을 때 원래 짝일 경우에는 포지티브다 라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당기주는 방식으로 하고 흰색은 짝이 아니니까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델 학습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로샷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제로샷 테스트를 진행해 볼 때 이미 우리가 만들어진 이 50만 개의 데이터 텍스트 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토 오브 오브젝트라는 인풋을 주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안에 이 플레인이나 카나 도그나 버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처음에 있는
프롬프트를 텍스트 인코더에 넣습니다.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정렬을 시킨 다음 이 강아지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찾아서 텍스트 인코더에서 이게 강아지에 대한 태그가 있는 거다 하면 이 이미지는 강아지 이미지다 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보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높게 플렉서블하게 아웃풋을 잘 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메디컬 랩실이니까 메디컬 쪽에서 이 클립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메디컬에서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왜 제로샷 성능이 좋은 건가요? 왜 제로샷 성능이 좋냐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사람이 하나하나 라벨을 뒀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벨들이 뭐 몇십만 개까지는 없을 거고 뭐 10,00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라벨이 동시에 같이 한정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랑 강아지만 평생 공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사라는 동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라벨은 고양이와 강아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동물들이 뭐 코끼리가 오든 호랑이가 오든 항상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소프트맥스 방식으로 이 동물이 고양이가 70%인 것 같다 아니면 강아지가 10%인 것 같다 라는 방식으로만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반면에 이런 50만 개 정도의 웹스케일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판단을 하면 모델 구조 관점에서도 보면 요 인풋된 텍스트들을 벡터화를 시켜서 그리고 그 이미지도 같이 벡터화를 시켜서 그 벡터화된 관계 안에서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 두 텍스트와 이미지 자체에 대한 성격이 좀 많이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요 픽셀에서 핑크색 부분이 보이면 고양이다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예측을 한다면 클립에서는 요 이미지 전체가 이 모양이 고양이 모양의 벡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캣은 고양이라는 벡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그 휴먼으로 라벨된 데이터들은 끼워 맞추기 형식이 좀 대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러면 네. 이미지 인코더에 들어가면 그 고양이 벡터가 나올 거고 네. 텍스트로도 이제 캐시 들어가면 고양이 벡터가 나올 텐데 네. 어떻게 포사라는 걸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아웃풋이 뒤로 많이 가야 되는데요. 그럼 좀 기다릴까요? 네,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인풋되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 이 하나하나의 라벨에 대해서 몇 %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제가 정해준 라벨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얘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얘가 그냥 어떤 병이 있을 것 같은지를 요 이미지를 보고 그 라벨 데이터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에 대해서도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뭔가 정해져 있는 그 CT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 CT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환자가 만약에 폐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요 레이어 안에서 뭐 폐렴의 확률에 대해서만 좀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그 퍼센티지를 좀 높게 주면 맞출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새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병명,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병명이 생겼는데 이 데이터들 코로나19 데이터를 넣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코로나19라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예측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그냥 CT 클립에 대해서는 이제 라벨이 정해져 있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컨셉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로샷이라는 게 네.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 뭐 예를 들어 고양이랑 강아지만 학습했는데 포사의 사진을 넣었을 때 포사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미 학습을 할 때 포사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이미 안 들어갔을 텐데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포사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그 벡터 자체에 대해서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텍스트 벡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포사라는 단어 자체가 만약에 네. 아예 학습을 할 때 안 들어갔는데 아웃풋으로 이게 포사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하면은 그 피처들로 그게 벡터화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 레이어들 선택한 거마다 피처들 무슨 점수가 다 있을 거고 가중치가 있을 텐데 그거 맞춰가지고 그거랑 가장 비슷한 것들의 확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말하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네. 이번에 재민아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게 웹스케일 데이터여서 다 학습은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만 주어지면은 뽑히는 거라서 결국에는 학습에 쓰인다고 저는 알고 왔는데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학습이 쓰인다. 웹스케일로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그냥 넣는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좀 희귀한 레이블들도 결국엔 다 학습이 되는데 좀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와가지고.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무거나 다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위키피디아에서 100번 이상 정도 검색된 그런 라벨들에 대해서만 좀 뽑아서 그걸 쿼리문으로 한 50만 개를 만들어서 그걸로 학습을 또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거 말고 뭐 위키피디아에 100번 이상 검색된 애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네. 되면은 네. 학습되지 않은 걸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로샷의 의미랑 충돌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제로샷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 제미나이를 쓸 때 코딩에 대해서 제미나이가 사실 그렇게 박식한 건 아니잖아요. 코딩 전문으로만 얘가 학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범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건데 제가 코딩을 얘기를 할 때는 좀 전문적이게 잘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정 도메인에 뭔가 얽히지 않고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혹시 네.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웹 네. 기반이면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 배경되는 텍스트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텍스트 인코더로. 근데 그러면 웹 기반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양이 해달이면 아까 저기 귀여운 해달 있고 안녕 해달아 이렇게 있을 때 해달이라는 단어만 잘라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앞뒤에 있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 해달이라는 게 들어가서 얘가 해달이다 이렇게 하는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이 앞뒤 문맥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 단위로 텍스트에서 인풋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혹시 그 앞뒤에 있는 그런 단어들이랑 특별히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고 하면 귀여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언급됐을 때 귀엽다는 단어가 같이 언급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 다른 단어에 비해서 그런 상관관계가 학습하는데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전체적인 문맥에 대해서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되는 상관관계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type of food다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전체적인 이해도 측면에서는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히는 사실 논문에서 안 나와 있었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잘 예측을 한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은 네. 14페이지 그림 보면은 여러 개의 이미지랑 여러 개의 텍스트가 동시에 들어가서 네.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해서 유사도를 보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학습을 시작하면 저게 다 노이즈일 거잖아요. 아예 처음에는 맞죠? 왜 노이즈인가요? 처음에는 보통 랜덤한 값이 들어간 상태고 그게 학습을 시킬 때 노이즈라고 일단 제가 질문을 하면은 네. 저거를 유사라는 거를 이제 주는 게 학습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해서. 이게 그냥 대조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헷갈리게 설명한 것 같은데 텍스트 인코더로 이런 식으로 그 벡터들이 나왔을 때 이 이미지랑 똑같은 애들을 그냥 원래 짝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높게 나오는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쌍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GT가 정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학습시키는 단계에서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GT가 그냥 원원이에요? 그냥 저 I1이랑 T1이랑 그 내적값이 높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논문에는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뭐 짝을 지어서 한다 정도만 나와 있지 뭔가 내적값을 어떻게 크게 하고 그런 건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 논문에서도 그렇게 막 내적값을 어떻게 주고 처음에 노이즈 값이 있고 요걸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이미지랑 그 텍스트랑 그 쌍을 맞춰서 짝을 만들어준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애들이 왔을 때 누구랑 짝인지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판단을 하고 결과값을 내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네, 저 수학적인 부분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해달 사진 있는 페이지에서 귀여운 해달이랑 안녕 해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달 사진, 귀여운 해달, 해달 사진, 안녕 해달 하면서 이 모델이 클립이 얘는 해달이구나를 알아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랑 텍스트 쌍을 학습을 해서 처음 보는 이미지를 넣어도 그 라벨을 도출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50만 개의 쿼리문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을 때 그 구글에서 이미지랑 사진이 같이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이 같이 뜨고
사진과 관련된 캡션이 한 줄 있을 겁니다. 그 캡션이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쌍으로 묶어서 학습을 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20페이지에 네네. 포토 오브 이거를 붙여가지고 얻는 효과가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지수님이 질문해 주셨던 거랑 똑같이 이미지 쌍을 학습을 할 때 애초에 한 줄의 문장이 같이 들어가서 쌍을 맺기 때문에 얘가 학습을 할 때 하나의 그 어떤 라벨이나 뭐 강아지,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요게 무슨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맞춰봐라라고 했을 때 그냥 단어로 맞춰라 하면 잘 못 맞추고 문장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더 잘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인풋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아까 네. 지수님한테 설명했을 때처럼 이미지에 대해서 캡션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캡션 같은 게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그냥 그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온 거다 보니까는 이미지랑 다른 캡션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따로 해결하는 모델에 뭐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잘 알아서 거르겠지 하고 두는 건지. 이 목적이 그 챗 GPT와 버금가는 VLM을 만들어 보자에서 비전 CV 분야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데 집중을 했지 그렇게 요게 맞는 걸까 하면서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검색해서 제가 그 데이터셋을 모은다고 했었는데 하나의 검색당 가지고 올 수 있는 쌍의 개수를 제한을 해가지고 뭐 고양이 사진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엄청 많이 학습돼서 과적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어떤 메커니즘을 줬지 이게 정말 맞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데이터셋이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디컬에서 어떻게 클립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디컬에서는 CT 클립이라는 클립 관련된 모델이 등장해 있습니다. 이 CT 클립은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드린 PDF에는 잘 완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우선 맨 처음에 CT 데이터들에 대해서 리포트와 CT 영상을 짝지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CT 레이트라는 데이터고요. 이 CT 레이트 데이터는 최대 5만 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치의 숫자인데 왜냐면 보통 대부분 3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몇천 개 정도로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5만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진행을 할 때 레포트에 대해서 파인딩스와 임프레션을 두 가지를 합쳐서 text벡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파인딩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견을 말하는데요. 영상 소견은 이 CT 영상을 봤을 때 이 환자가 뭐 복부에 이런 암이 있고 뭐 폐에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둔 거고요. 그리고 임프레션 판독 소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에 이 환자의 병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분을 합쳐서 함께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벡터화를 시켰고요. 그렇게 텍스트 인코더에 벡터화를 시킨 다음에 그 텍스트 인코더 부분은 여기고요. 그리고 CT-VRT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토큰화를 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조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CT 클립이고요. 사실 이렇게 모양만 보면 그냥 팟동문이랑 CT 영상에 대해서만 인풋을 넣고 클립의 모양을 그대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킨 결과를 바탕으로 제로샷 러닝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레포트와 체스트 CT 볼륨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CT 클립이 만든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TSNE가 그 3차원이나 다차원 공간을 2차원 모양으로 시각화를 시킨 그런 모델인데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이미지 분야에서 병이 많을 경우에 대해서 요 10 부분으로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 분야에서도 병이 많은 부분으로 요 10 부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나이에 따른 TSNE 그래프를 보려본 것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10 부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인풋 값을 그냥 이렇게 텍스트, 방사선 텍스트와 그리고 CT 영상에 대해서만 넣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병이 맞는 부분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 10부분에 여기에서도 병이 많은 부분이 10부분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10부분에 포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이가 많을수록 병이 더 많다라는 상관관계를 잘 학습하고 있다라는 지표로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CT 클립이 이렇게 인간의 개입 없이도 어떤 인과관계와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요 CT 비전과 그리고 레포트들 사이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로샷으로 성능 평가를 했을 때는 CT 볼륨과 그리고 파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파지티브 프롬프트는 이 병이 있다, 현재 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 병이 현재 없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인풋을 넣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확률값이 높은지를 보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제로샷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더니 기존 베이스라인으로 잡은 CT넷보다 CT 클립 제로샷 평가를 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넷 같은 경우에는 이 CT 이미지의 CT 영상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CT넷의 학습한 것보다 CT 클립에서 아무것도 학습을 안 시키고 레포트랑 영상만 넣었는데도 성능이 훨씬 좋았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CT 클립을 만들었어도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파인튜닝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논문 저자들은 두 가지의 파인튜닝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클래시파잉이라는 방식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선형 프로빙 방식을 사용을 해서 파인튜닝을 진행한 건데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레이턴트 레이어가 나오고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로 확률값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경우보다 네거티브 경우가 더 높다라고 하면 이 병은 있는 거다. 근데 포지티브 경우가 네거티브 경우보다 더 작다 하면 이 병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보시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을 경우에는 바로 네거티브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희가 클립으로 봤던 어느 이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모델이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 정의된 어떤 라벨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시한 파인튜닝 방법으로는 보켓 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켓 파인은 아까 저희가 제로샷에서 성능 평가를 할 때 나왔던 이 프롬프트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섞은 다음에 얘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바로 텍스트 프롬프트 부분이고요. 이게 병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병명들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여기가 포지티브, 여기가 네거티브 부분이라서 이 이미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이 병이 요 말에 대해서 맞는지 긍정적이면 포지티브, 부정적이면 네거티브, 그리고 네거티브 경우가 더 높으면 발견되지 않은 것, 포지티브 경우가 더 높으면 발견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더 유연하고 그리고 좀 실전적인 상황에서 대입이 조금 더 쉽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정해놓은 병명에 대해서만 항상 병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좀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레포트들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 보켓 파인을 진행했을 경우에 F1 스코어나 어큐러시나 그리고 프리시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을 진행한 다음에 이 3D 비전 트랜스포머와 그 텍스트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CT 영상들을 서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부분은 CT 영상을 넣었을 때 이 영상이 어느 영상이랑 가장 비슷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장점이 있는 경우, 이게 장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선 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는 어떻게 CT가 되어 있었고 저 환자는 어떻게 CT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 두 환자들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조금 더 환자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가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레포트랑 가장 유사한 CT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MAP 방식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했고 B는 리컬 방식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제작된 CT 클립을 가지고 CT 챗이라는 걸 제작을 했습니다. 이 CT 챗이 이 비전 트랜스포머 부분에 CT 클립으로 들어가고 이 프로젝터를 제작을 해서 LLM 안에 돌려서 VQA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CT 챗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CT 영상을 넣고 질문을 넣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긴 답에 대해서는 긴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아니요의 짧은 질문도 가능하고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할 수 있고 레포트 제너레이션 부분에서도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인딩스랑 임프레션 부분으로 대답을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발표고요. CT 챗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넣었을 때 대답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파일을 넣어서 CT 영상에 대해서
실제로 얘가 이해를 하고 이 CT 영상에 대해서 VQA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하고 아웃풋을 내게 되는 겁니다. 흉막 상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흉막 상출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T 영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질문하는 문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네. 질문인데 그 CT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냥 단일 CT인 거죠. 그 CT가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일 페이지에 대해서만 그냥 한 건가요? 단일 페이지요? CT 영상 자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네. 개가 조형제를 만들고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알고 네네. 있는데 안 넣은 상태에 그냥 CT인 거죠 다. 다 넣은 상태로 알고 펜은 보통 안 넣고 많이 하죠. 펜 쪽이라서 네. 일부에 넣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LLM이랑 결합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LLM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항상 언급되는 부분이 할루시네이션 부분인데 네. 혹시 이 CT 챗을 이용했을 때 할루시네이션 관한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할루시네이션을 예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할루시네이션 예방을 했다고 논문에 적혀져 있는 부분은 만약에 그 CT가 아니라 뭐 다른 이미지 영상을 넣었거나 아니면 CT 영상을 넣지 않았을 때 CT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게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할루시네이션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클립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유연성이랑 강건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CT가 이제 장비에 따라 또 의료 데이터들이 여타 그렇듯이 장비마다 좀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강건성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장비마다 달라지는 게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그냥 장비 제조사나 촬영 프로토콜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클립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메디컬 도메인 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강건성을 가지지 못할 것 같고요. 클립이라는 모델 자체의 그 목표가 그 챗 GPT 같은 모델을 만들자인데 이제 CV가 주인 그쪽이 되는 거라서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CT 클립 같은 경우에도 CT 자체에 대해서만 하지 뭐 다른 뭐 엑스레이나 PT나 MRI 같은 다른 형태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웹파인 부분에서 네. 새로운 레이어에 없는 새로운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약간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새로운 그런 언어나 의학 용어 같은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재학습을 진행을 해서 레이어에 추가된다거나 그런 방식일까요? 새로운 레이어가 새로운 병이 등장하게 되면 레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되지 않냐는 질문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나온 게 CT 클립이라서 재학습을 시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습 관련된 부분은
없긴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텍스트 엔코더, 이미지 엔코더를 보내고 나서 각자 쌍을 이뤄가지고 코사인 사도로 점수를 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레이블들의 텍스트 엔코더에서 쫙 있는 벡터들이랑 다 코사인 사도를 이렇게 매칭을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하나만 고르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중에 여러 개를 골라서 그중에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건지. 확률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랭킹을 한 다음에 하나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지준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네, 예를 들어서 포사라는 동물 일단 레이블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네, 그 학습한 상으로는. 근데 이제 포사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포사랑 유사한 동물들이 뭐가 있나 얘가 하면서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뽑아낸 레이블들이 들어있는 문장 중에 포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그런 그 포사라는 단어가 그 문장에 등장한 문장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문장 중에 포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 얘가 포사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인베딩 공간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게 막 그 축이 엄청 많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 약간 막 700, 막 이러고 막 500, 막 이런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냥 이게 그 같은 축에 있기만 하면은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일단 출력을 해버리는 걸 알아서, 그래서 좀 그냥 그 인베딩 공간에 들어간 그 벡터 그거를 좀 가중치 막 조절하는 것처럼 학습해가지고 그거를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축 중에 네, 그 축에 그냥 들어 있기만 하면은 이제 나오는. 그래도 다 뽑아. 그래서 포사가 아마 나올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한 사람들 얼른 부지런히 하고 들어오게 해줘야지. 저 단순히 그거인데 네, 그 네. 데이터 셋이 이거 구현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 논문 공부랑 어떤 구현이요? 이거 그 데이터 셋 넣어가지고 이거 그 시티 클릭으로 이거 실제로 성능 평가하면서 구현을 실제로 한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한 건지. 요 내용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요 내용은 다 논문 내용입니다. 네. 네. 그 지금 발표하신 이 논문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에 어떤 도움이 돼가지고 논문을 읽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VLM에 관심이 많고 특히 3D 차원에서의 VLM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나 영상이 들어왔을 때 그게 텍스트도 같이 뭐 레포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엮여져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뭔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거든요. 말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데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미지 영상을 넣었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이미지가 텍스트로 표현이 됐을 때 어느 부분에 이 이미지가 완성이 맞게 되는지, 뭐 내가 간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이미지에서 간이라는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약간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네,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 네. 프리시전이랑 리콜을 같이 원래 놔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 프리시전만 있고 리콜 값이 따로 없길래 혹시 그 리콜 값을 대체할 만한 지표가 혹시 저 4개 중에 따로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원래 프리시전은 정답인 거 맞힌 사람을 뜻하고 리콜이 거짓인데 거짓을 나타내는 걸 뜻한데 해당 정보에서는 프리시전이 정답인데 정답을 많이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리콜 값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그 부분이 약점이라서 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논문에서 이런 지표들이 많았는데 리콜 값은 절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파인튜닝 방식에서 그 클래스파인 방식이랑 부켓 파인 방식이 나왔는데 부켓 파인을 설명하면서 프롬프트로 넣은 게 이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 판별하는 그런 걸 넣었잖아요. 네. 프롬프트를. 근데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파인에서 병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CT 영상을 찍었을 때 환자들이 병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합병증이나 아니면 같이 동반한 기타 여타 병들이 있을 건데 이 방식을 취하게 되면 사실 요게 가장 높네 하고 그러면 폐렴이다 이 환자는 이렇게 하나의 병명에 대해서만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병이 있다라고 멀티 초이스가 가능하게끔 아웃풋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질병이 있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 질병 포함해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현재 이런 질병이 있다. 현재 이런 질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요 방식으로 병의 개수만큼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 병이 요 포지티브가 높은 애들에 대해서 병이 있다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네.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 하나 넣었을 때 사실 그 두 가지의 이미지가 두 가지의 뭐 오브젝트가 같이 있지 않은 이상 항상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웃풋에 대해서만 나오게 될 텐데 요 CT 같은 경우에는 병명이 하나 이상일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추가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 그럼 제로샷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병도 발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로샷이 처음 보는 질병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로샷 방식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예시로 들었던 것들 중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병명을 발견해냈다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 논문 저자들은 새로운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새롭게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 사항에는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티챗의 그 사용자 대상에는 시티챗이 애매모호한 답변이나 잘못된 답변을 보냈을 때 네. 스스로 판단해서 정보를 좀 구분적으로 흡수하고 그럴 만한 지식이나 전공을 갖춘 사람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시티챗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그 독립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고 임상적 신뢰도 인계치가 창출되어 있는 부분에 도달하지 못해서 좀 실제로 사용하기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티챗에 대한 의의는 그 3D 영상에 대해서, CT 영상에 대해서 VQA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정도에만 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의사를 대체할 만한 어떤 VLM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영어 말고 다른 언어도 활용 가능한가요? 그 책은?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학습을 시킬 때 영어로만 학습을 했거든요. 엘라마에서. 네. 클립이 결과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약간 본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이분법적으로요? 텍스트랑 이미지 이렇게 두 개요? 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그냥 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냥 클립은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보다는 어디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만약 미세한 값 차이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논문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좀 그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CT 클립 논문이 56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있기는 할 겁니다. 아직 못 물어본 사람 손 한마디. 아까 그 CT 클립 그 단면도 학습해서 뭐 하는 거셨는데 네. 그럼 그 한쪽 그러니까 이 여러 방향의 단면도가 있는데 그럼 한쪽 단면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 3D 영상 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풋으로. 네. 그래서 다 한쪽 단면이라기보다는 이 3D 영상 자체가 들어가서 어느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새로운 질병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로만 한결값이 나오고 새로운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결과는 아직 없나요? 근데 그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셋이 아무래도 5만 개로 많아서 웬만한 질병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다른 인풋을 넣거나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했나? 아유 장난 아니네. 관심 많은 주제였나 봐요, 그렇죠? 자, 이 학생 발표 잘 들었으니까 자 박수. 오늘 1시간이네.